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오늘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결렬됐습니다. 먼저 외교부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내 타결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잠시 해경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호는 상부에 불이 붙은 채로 떠 있었으며 인근 해상의 승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헬기에 탑승한 항공구조요원이 인근 어선으로 내려 혼자 진입을 검토하였으나 하염으로 인해 승선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 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시사 개보수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와 미국의 입장차 좁혀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예. 자, 한미 동맹이 어쩌다 흥정 장사의 수단이 됐느냐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네, 한반도에서 그 한미동맹은 동맹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번영을 구해낸 가치 동맹으로 아주 세계에서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변방의 작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자유와 민주 가치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동맹이자 또 미국은 미국의 가치를 위대하게 만든 핵심적 요소입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이런 역사가 좀 약간은 좀 주춤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견고한 한미 동맹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5배, 6배를 인상해달라고 할까? 이게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은데 예. 한국 내에서 오직 하겠습니까? 아마 이 부분들을 생각이 있는 그런 국민이고 따라라면은 아마 수용하기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재선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선거운동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도 지금 4~5배 정도 방위 분담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또 나토까지 이어져 가는데 이것은 미국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지금 돌입하는 입장이고 또 대선에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대선 전략적인 차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님도 한미동맹은 흥정이나 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삭감 내지 동결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의 그 내용은 우리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민주와 자유를 가치를 구현하고 평화를 일궈낸 가치동맹이다. 예. 이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정적인 관계가 아니고 예. 동맹의 가치가 협력의 구성하에서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역동적 관계가 된다. 예. 따라서 우리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양국 번영에 공동을 노력을 하되 예. 미측의 불합리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보다 예. 명확히 하고 이래야만이 양국이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미 분담금 문제는 미국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쌓여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지금보다 5배 내지 6배를 올려달라.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입니다만 혹시 이 문제가 국회 나중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기본적인 틀이 SMA,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 방위 분담금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라 하면은 지금 말하는 이 SMA 특별협정금 틀 내에서 하는 건데요. 이 틀이 지금 현재 1조 원이 약간 상회한데 이것을 600%입니다. 600%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은 기본 이 소파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따라서 이 부분들은 국회 비준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그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면은 국회 비준 비토권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경우가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통과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미국이 지금 현재 한미동맹의 군연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예. 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당 역시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적 공감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 증액하는 것이 말도 안 되고요. 예.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하도록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망쳤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데요. 한미 동맹을 망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그 점에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총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방위 분담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나경원 대표가 방위비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불신이 화근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도 나토에도 과도한 지금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 대표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인가요? 지금 나 대표, 오신환 대표, 이인영 대표가 지금 미국에 예. 조야에 지금 가신다고 그러는데 예.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날 때만큼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저는 내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같고요. 외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부가 뭉쳐서 외부를 예. 방어를 해줘야 그것이 국익에 도움되고 기본적인 정치인의 예. 자세고 그것이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지금 그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이혜원 의원이 최근 미국 대사 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났는데 그 이혜원 의원 이야기는 30분간 방위비 요금만 20번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 위원장님도 해리슨 대사 만났었다면서요? 아니요. 저 해리스 대사는 제가 만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까? 미 대사 관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버트 랩슨 주한미군 차석으로부터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인가 좀 초청을 받았는데 예. 저는 일정상 문제로 그게 성사되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정보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뜬금없이 초청해서 방위 분담금을 압박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예.
이게 사실 대단히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리스 대사가 아무리 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대사로 임명된 이상 외교관으로서의 예의와 자세를 갖춰야 하고 이것이 본인의 행동이 자신의 나라의 대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건.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미 대사도 그렇고 그 미국 조야 전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이거 보니까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선과 자신의 탄핵 문제를 시색시키고 탄력을 받기 위해서 일단 5조라는 5억 달러라는 6조 원의 그 금액을 던져놓고 그 조야나 행정부에서는 이걸 좀 꿰맞추고 짜맞추기 위한 이런 협상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제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협상한 것을 보면은 그런 저 개인적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그럼 뭐 어쨌든 이번에는 결렬이 됐는데 우리 협상 전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느 정도 올려주는 생각을 하고 만날 것인지 아니면은 동결을 생각하고 만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목표로 하되 연내 타결이라는 시한에 쫓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와 국민들도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10차에서도 이 협정이 1년 이상 10차 협정 내용이 1년 이상 연장되더라도 양국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난번에 9차인가요? 2013년도도 연말에 타결이 되는데 타결이 안 됐거든요. 예. 그대로 10차 이상 고위급 협의를 거쳐서 그 익년 그 이듬해 2월에 서명을 해서 4월 달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 방위조약 틀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소위 SMSA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협상을 하도록 예. 해야 된다는 저는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협상 과정에서 반미 감정을 자극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동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양측에 그동안 70년 싸워온 우리 한미 동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전혀 양국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측 모두가 극단적 자세를 지향을 하고 생각의 폭과 각을 좁혀서 우리가 합의를 도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인내 갖고 해야 됩니다. 인내를 우리가. 예.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고. 그런데 뭐 위원장님도 방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70년 역사를 쌓아온 한미동맹은 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동맹이 약화되거나 혹은 반미 감정으로 흘러서는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아니,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그러니까 이게 5배, 6배 안 올려줬다고 해서 미국 쪽에서 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그게 말이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 네. 그 전략적으로도 그 미군이 여기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문제로 주한미군을 뺀다 이거는 지금 말씀이 안 된다면 그런 말씀이죠? 상호 국가의 이익이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도 윈이 되고 미국도 예. 윈이 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여러 가지의 그 확장 세력이랄지 이런 것에서 상호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소미아 연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동북아 질서 추구를 일본에 놓고 대중국 전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또 방위 분담 증액은 트럼프 시대 미국 동맹 인식과 대선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의 방위 분담금 협상 결과는 또 일본 나토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소미아를 연장한다고 해서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 대폭
우리가 물러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이것은 서로 간에 지렛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에 갑니다. 우리의 또 주장을 미국 조야에 펼칠 텐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국내에서는 국회에서는 서로 간에 논쟁하고 투쟁하더라도 회의에 나가면은 애국심을 저는 발휘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서 있는 지점이 다른 만큼 강론에 들어가면은 서로 간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의 그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방위분담금 요구가 지나치다, 과도하다. 예. 예. 이건 뭐 미국 내에서 지금 비판이 좀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 간다 하면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폭을 좁혀서 애국심을 발휘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규백 국방위원장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옥힘세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 YTN 보이는 라디오가 송출 문제로 방송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실 분 유튜브로 오셔서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해보죠. 사고 소식인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난 사고 있었네요. 예, 오늘 오전 7시 5분쯤에 제주도 차귀도 서쪽 7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대성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예. 이제 당국이 구조에 나섰는데요. 해경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수집된 정보를 종합을 하면은 인근에서 고기잡이 하던 배가 대성호가 새벽 3시까지 조업한 거를 받고 예. 새벽 6시, 아침 6시에 연락이 끊겨서 이제 제주 해경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구조에 나섰는데 현재까지 선원 1명이 구조됐는데 제주 시내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을 하셨고요. 현재 어선에 있던 조업자 중 1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그 배에 불이 완전히 다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상층부를. 예. 그 불길에 피해서 물에 뛰어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구조돼서 사망하신 한 분의 선원도 예. 구조 당시에 화상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11명이 실종 상태인데 지금 파도가 좀 높아서 예. 수색 작업이 좀 쉽지만 않다고요? 예, 지금 뭐 열심히 이제 수색 작업 진행 중인데 현재 그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해서 해경의 경비 함정, 그리고 항공기 1대, 헬기 5대, 그리고 관공서 6척, 그리고 해군 함정 2척 등등 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은 오늘 풍랑주의보가 발령이 된 이후에 파고도 한 2, 3m 이상 높아진 상태라서 수색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좀 전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실종된 11명 선원은 한국인 5명, 베트남인 6명이라고 하는데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원인은 확실치 않은데요. 일단 대성호 선박의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확인은 돼서 예. 일단 모종의 원인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예. 선박의 소재가 이제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또 바람이 많이 불었을 바람도 테고. 많이 불었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번진 것 아닐까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예. 사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요? 예,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총동원에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했고 일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에 도착을 했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빨리 실종자들을 수색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죠. 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일가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도 일부 언론과 국회 일부에 이제 공개가 된 것으로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니 총 이제 3가지 정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총 6가지 혐의들이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웅동학원의 어떤 채무 면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배임죄 그리고 강제집행 면탈죄가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채용 비리 웅동학원 그 해당 중학교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죄가 명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이제 법률 도피했다거나 증거를 인멸 혹은 교사했던 그 정황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교사죄 그리고 범인 도피죄가 공소장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내하고 이혼한 것은 진짜 이혼한 게 아니고 위장 이혼이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린 것 같네요. 위장 이혼으로 결론을 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집행 면탈죄가 이제 거기에 공소장에 추가가 된 거거든요. 예. 위장 이혼한 것은 강제집행 면탈 세금을 안 내기 위한 혹은 뭐 그런 그러니까 겁니까? 웅동학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그것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니까 위장이혼을 통해서 채권을 지키려 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렇죠.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당 채권을 중간에 이제 양도한 정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 명의와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일부 그 회사 명의로 양도를 한 정황이 있는데 양도 이후에 위장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조 씨의 전 부인도 공범입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공모관계가 있는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예. 예를 들어서 그 양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채권 양도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실질적으로는 그 원래 채권자였던 진실된 채권자인 그 캔코 자산공사죠. 거기에 채권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예. 또 그 실질적인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범 관계도 좀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예. 실질적 이혼 의사가 없이 거짓으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보고 있죠. 예. 공소장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진짜 이혼할 생각이 있었고 이혼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동생 쪽 입장은 네. 실제 이혼을 했던 것이다. 예. 이건 뭐 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양쪽의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사실관계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혼을 해서 같이 살지 않았느냐, 아니 위장 이혼하고 같이 살았느냐, 뭐 그렇죠. 이제 혼인의 실질이 있느냐 예.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것인데 뭐 그렇죠. 예,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공소장에 따르면 혼인의 실질에 상응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당시에 이혼은 법률적 이혼만을 예. 한 것이다라고 공소장에는 일단 명시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증인들이나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채용 비리인데 웅동중학교 관련해서 예.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시험 문제 등을 전달했다. 이것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에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한테 총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 시험 문제를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이 동생의 모친이죠. 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시험 문제를 이들에게 유출을 먼저 했고 예.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제 이 논리입니다. 이건 조모 씨가 인정했습니까? 이 부분도 예, 이제 인정 여부와는 달리 어쨌거나 공소장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두 차례 2016년과 17년 두 차례로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16년도에는 뭐 1억을 요구했다가 이제 8천만 원으로 깎아준 예.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 있고 2017년에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8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채용 과정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예. 미리 준 거죠. 예. 미리 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채용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정황들이 공소장에 예. 좀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인정했다고 물은 것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뇌물 성격이기 때문에 뭐 돈을 줬을 때 통장으로 주진 않았을 테고요. 그런데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에 넣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줬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쉽게 밝혀질 문제여서 예. 이 부분도 만약에 부인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재판장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예.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요. 허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석 청구를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 가능하다 보십니까?
보석 청구 사실 이제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은 말 그대로 일부 이제 금원을 제공하고 그 석방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피고인의 권리인데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혹은 뭐 이렇게 석방이 되었을 때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이라고 해서 보석을 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그 허리가 아프다라는 건강 문제를 통해서만으로는 좀 어렵다? 보석은 사실 쉽지 않을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조 장관 일가가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사람이 3명이 됐는데 검찰은 결국은 조 전 장관도 추가로 소환 조사해서 기소하겠다 그 생각 아니에요? 예, 검찰은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유력하죠, 아직은.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추가 소환을 하겠다는 예.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예. 또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안 할 텐데 뭐 굳이 그러니까 예. 사실 추가 소환을 뭐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겠느냐 좀 의문인 게 지난번에 1차 조사를 받았을 때 전 장관이 이제 입장을 밝혔잖아요. 더 이상 검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검찰하고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추가 소환을 한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뭐 응할 일은 진술을 없다. 하거나 뭐 이러지는 예. 않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또 형법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의 또 권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인은 구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뭐, 재판 때 모든 걸 밝히겠다 이 생각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또 밖으로 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려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시 부른다고 해서 뭐 진술을 하겠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법정에서 공개된 재판에서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공방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것은 검찰이 나를 기소할 것이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결과는 네. 좀 두고 보죠. 예, 이것도 조금 다음 소식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가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네요. 예, 이게 참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경기도 성남중앙경찰서에서 이제 약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실 비서 수행비서를 지난 12일 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 자유한국당 소속의 모 의원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벌써부터 누군지 다 뜨던데 말하면 안 되는군요. 예, 아직은 말할 수 없죠. 필로폰 어디서 구매했대요? 이 구매 경로를 보면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채팅 앱을 통해서 그 판매자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앱을 통해서. 네,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은 뒤에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 예. 던지기 수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에게 이제 현장에서 검거된 그런 사안이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네네. 어디 가면 마약이 있으니까 찾아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경찰이 어떻게 알고 갔을까요? 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을 했었을 것으로 보통 보이고. 이렇게 잡았다는 거는 판매책 한 명을 경찰이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미끼를 던져서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국회의원실 비서였던 거예요. 잡고 보니까 국회의원 비서였다. 예, 이렇게 되는 된 거군요. 네. 예, 마약도 혼자 투약한 게 아니고 함께 또 투약한 사람도 있던데. 그렇죠. 예, 그 어플에서 같이 만난 20대 여성과 모텔방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을 했던 것으로 조사가 된 거죠. 예,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벌써 그 국회의원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부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근데 이 국회의원실 방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입장이고. 몰랐겠죠. 예, 몰랐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초에 사실 마약 사건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약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런 메신저 앱을 통한 필로폰 대마 유통이
사실 우리 좀 생활에 좀 가까이 좀 다가와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좀 익명의 메신저, 좀 익명성이 강화된 메신저를 쓰면은 어렵지 않게 대마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접촉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까지 조사해야 된다는 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지만 한 가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마약류를 구하기가 지금 쉬운 쉽다. 시대에 왔다라는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비근한 예로 예. 그 운동하는 분들도 이제 본인 운동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물도 굉장히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 구하기가 맞습니다. 쉽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생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예. 이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할 수 있는 뭐 맞아요. 스테로이드라든지 네. 마약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제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음성적으로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최근 재벌가 자제들이 마약 사건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도 해외에서 다 들어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특히 유학 그렇죠. 경험이 있었던 네, 친구들. 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어플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접촉했던 마약상 중에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취재차 접촉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잡힌 사람은 대마가 아니고 필로폰이니까. 예. 그렇죠? 더 문제가 더 문제가 되죠. 된다고 생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 예.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았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처음 잡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고요. 한국타이어의 조세 포탈 혐의를 조사한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죠. 조현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이제 조현범 대표를 이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국세청이 앞서 지난 1월에 한국타이어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는데. 예, 지난해 7월에 사실 이제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뒷돈을 챙겨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국세청에서 잡았고 이걸 1월에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맨 처음에 들여다보고 네. 아, 문제 있네 하라고 검찰에 넘긴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국세청에서 이 세금 관련된 그 혐의를 조사하게 되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회계 장부들을 보게 되거든요. 보다 보면은 과다한 비용 지출이라든가 근거 없는 원인 없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경우에 그 비용의 출처라든가 아니면은 비용의 출처가 아니라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적절한 답변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한 주체가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사국이거든요. 예. 조사 사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청의 특수부라고 불리는 부서인데 이곳이 특별세무조사를 했다는 거는 그쪽 국세청 얘기로는 사실상 고발을 하기 위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러니까 정황을 확실히 잡고 들어갔다는 예. 얘기죠. 예.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다 이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범죄 수익 은닉,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겼다, 빼달렸다 이런 건데 네. 어떻게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배임 수재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바로 범죄의 어떤 중한지 경한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또 많이 판가름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본건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나 나왔죠? 혹시? 배임 수재는 5억 정도고 횡령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거기다 파악돼요. 이제 범죄 수익 은닉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구속될 네. 가능성도 네. 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경제 사범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게 사실 횡령 금액이 2억에서 3억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또 재벌가 자제라고 하니까 또 작아 보이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런 횡령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죠. 특히 재벌인 경우에 오히려 더. 그 경우에 이제 방어 논리가 항상 경영에 반드시 대표의 자리와 위치와 그의 판단이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경영상 반드시 필요성을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본건의 경우에 그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까? 예,
고유정 씨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 의붓아들 살인 사건하고 오늘 병합이 됐습니다. 아, 병합됐어요? 예. 재판부가 그래서 심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서 내년 1월에 두 건을 합쳐서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수사 당국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예. 이게 병합된 이유는 검찰 측도 병합을 원했고 그다음에 이 재판을 미루고 싶었던 고유정 씨 측에서도 병합을 해달라라는 좀 입장이었거든요. 오늘 그 결심 공판, 그러니까 오늘 진술을 했던 고유정 씨가 진술하면서 계속 뭐 검사가 무섭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재판이 휴정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고유정 씨 측 변호인들도 뭐 병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을 준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결국 병합이 됐으니까 이런 전 남편 측은 병합이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병합됐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형을 이제 집행하면 오히려 더 큰 형벌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검사님이 무섭다. 여론이 나를 죽이려 한다. 예.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는 그 공소 사실을 뭐 그러니까 입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아니고 시간 끌기용인가요? 단지 그 법정 내에서의 어떤 아니 근데 법정 내에서 여론을 끌기도 그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 속을 모르겠네요. 검사님이 무섭게 하셨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사건 자체가 좀 애매한 이유가 시신을 무자비하게 훼손을 한 다음에 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이제 시신을 다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유정 씨가 계속 약간 말을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굉장히 있고 모호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어떤 정황이라든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였다. 성폭행을 전 남편이 나한테 시도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뭐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렇죠. 자, 이 유족 측의 반응은 당연히 냉담하고 분노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분노가 좀 심하고요. 뭐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고시가 무서울 정도다. 이런 입장이고 사실 이 피해자 강씨 측 피해자 측 변호인은 병합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의붓아들 살인 사건이랑 병합이 된 다음에 이쪽 변호인도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심리를 빠르게 진행해 준다고 하니 재판에 성실히 진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먼저 한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게 처음에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병합이 사실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고유정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일단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두 사건은 하나는 이제 전 남편 살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의붓아들 살해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시점도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병합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사실 저는 판단을 했었는데 병합이 됐네요. 저는 그거 좀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고유정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검찰 쪽에서는 의붓아들 살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프로파일러 조사를 통해서 이게 잡아낸 새로운 혐의였거든요. 그 두 살해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다 인정되면 아주 중형이 선고되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살해 과정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그 실체적 병합이죠. 이제 두 사건 모두 한 명의 피고인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두 선고형의 최고형의 1.5배까지 가중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일단 전 남편 유족은 사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최고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 날 결심 공판이 있는데 지켜보기로 하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멘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후티 반군에 의해 납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사고해역으로 긴급 출동시켰는데요. 후티 반군은 한국 국적임이 확인되면 배와 선원을 풀어주겠다는 뜻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는 건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죠. 분쟁 지역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김영미 PD 연결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미 PD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결하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박이 왜 후티 반군에 납포된 겁니까? 일단 그 선박 자체가 준설선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파는 용도 그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배 하나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 항에서 출발한 배인데 다른 배하고 같이 이제 납포가 된 것 같습니다. 세 척이 납포됐다는 거죠? 예, 벌어진 일인데 예. 그 현재 지금 예멘이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은 진짜 반군이거든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부는 하디 정부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반군에게 지금 납포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은 배가 영해에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공해까지 갈 수 있는 군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 후티 반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사우디가 하디 정부 쪽을 지지하는 나라고요. 예.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은 시아파 쪽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사우디와 후티 반군하고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나오는 배이기 때문에 후티 반군 쪽에서는 사우디의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박으로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그 납포된 선박 중에 사우디 선박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 평화로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 예멘은 전쟁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후티 반군에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만 풀어준다는 겁니까? 배도 함께 풀어준다는 겁니까? 그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배는 납포가 된 상황이고 또 사람은 피납이 아니라 억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 예멘 쪽 항구로 그 배를 끌고 가서 그 배 안에 억류 구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어주면 배와 사람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PD님도 억류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납치는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러면? 납치라는 건 이제 사람을 데려가는 걸 납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 안에 억류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납치보다는 납포가 된 상황에 억류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피랍이 아니고 납포다. 그럼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배나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사람들은 안 풀어주고 우리만 풀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했는데 아까 그 말 워딩을 봤을 때 조사를 하고 풀어준다라는 그 워딩을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가 소말리아로 가는 배였었는데요. 소말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입국 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거길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우디에서 어떻게 소말리아를 가게 됐는지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준설선이라는 것이 공사를 위한 배이기 때문에 지금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인 상황에서 준설선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차후에도 우리 국적의 어선들이 이쪽으로 지나갈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사람들을 억류된 사람들이 빠져나온 뒤에 할 생각이기도 한데요. 지금 한국 국적이 확인되면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한국 국적 이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건 간단하죠. 일단 여권을 보면 한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배에는 한국인 2명도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도 또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다른 나라 국적이 어느 국적인지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후티 반군이기 때문에 조금은 협상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군들이 여러 나라에 여러 반군이 있지만 후티 반군도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잘 돼 있는 반군이에요. 예. 그래서 협상 루트를 찾기가 다른 그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 있는 그런 깽단 같은 반군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요. 예. 그렇게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포됐을 때보다는 훨씬 그만큼 길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반군보다는 협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사고역을 갖고 해군에서 협상을 하진 않을 테고 우리 정보원 쪽에서 접촉을 하는가요? 일단 우리나라 외교 라인이 예. 그쪽에 협상 라인을 찾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적에 군함이 가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예. 차후에 이분들이 풀려났을 때 공해상까지 에스코트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간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외교부나 국방부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 PD님 지금 전화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여기에서 인터뷰 좀 마쳐야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네. 예. 하루빨리 억류된 분들이 풀려났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까지 김영미 PD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 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시각이 6시 1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8시부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배철수 씨가 진행을 맡는다고 합니다. 네. 진행 맡았다 욕 많이 드시던데? 왜요? 그냥 진행 맡았다고. 아니, 배철수 씨 욕하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댓글들 보니까. 적절한 것 같아요. 나는 강성범 씨도 제안 왔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번 건데 그걸 왜 욕들을 하는지 오히려 뭐 좀 시사 진행을 했던 분보다 배철수 씨 시사 진행했어요. 아니 근데 시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좀 일반 연예인 같은 그런 분들, 강성범 씨나 저는 배철수 씨 같은 거 딱 맞는 상황이 아닌가. 또 MBC다 보니까 뭐 배철수 씨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씨한테는 연락 안 왔습니까? 진행 맡아달라고? 조언을 하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능력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지훈 씨가 또 진행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패널이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했었는데요. 예. 그렇게 말했습니까? 용태론에도 뭐 어때? 용태는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세대교체론. 그거는 왜 교체를 합니까? 잘리기 전까지 계속 왜 바꿉니까? 정치인입니까 제가? 존재 자체가 민폐. 갑자기 왜 이래요? 지금 저기 본인이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라디오 진행됐었잖아요. 박지원 변호사가. 예. 이 바뀌고 나서 같은 시간대, 예. 동시간대 했었어요. 같이 라이벌이었는데 라디오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번에 청취율 조사에서 저기 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경사스러운 표정이 없었다는. 예. 이준석 최고는 예. 출마하려면은 90일 전에 간둬야 됩니까? 원래 그런 규정이 있긴 하죠. 예.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쪽이 방송에 약간 대세가 되면서 개의치 않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나 팟캐스트는 방송심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원래 일반 방송도 일반 주제를 담고 하는 것이라면은 내 일방적인 선거 홍보를 하는 방송이 아닌 이상 그것만 아니면 되는 거죠. 무조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튜브는 그거 안 지킬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상파 라디오나 이런 곳들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뉴스 정면 승부는 계속 나오겠다. 상암동이 멀어요. 멀긴 뭐래요. 진짜 멀어. 예. 지하철로 1시간 넘어, 여기. 예. 본인이 나가려고 한 지옥하고 멀다 이 말씀이고. 자, 국민과의 대화 어떻게 오랜만에 하는데 기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 분? 지난번에 올 초에 신년 기자회견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형식이 임기 후반부에 있어야 되고 오늘 하겠다는 형식 아직까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 국민과 대화하겠다는 형식이 좀 집권 초기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 그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의미는 있는 것이고 다만 오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은 것 같은데 정당에서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합니다. 당원과의 대화, 일반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각본이 없으면은 다소 나오는 질문들이 국민들의 어쨌든 좀 가려운 부분을 긁기에는 어려운 질문들이거나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십상이거든요. 저도 이거 당원들과 대화 아니면 정당에서도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 친척이 돈을 떼었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나오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제가 뭐 취업을 하려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개인적인 사안들이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좀 기획이나 문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또 부자연스러워지고 뭐 이게 그래서 아마 쉽지 않다.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이 뭐 비판 아닌 비판으로 사실 본인이 그 안에 있었다면은 요런 기획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가, 운영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내일 국민의 평가 갈릴 것 같습니다. 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런 대화하는 자리가 없었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까지 같이 유머러스한 부분은 좀 부족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 달변 스타일은 또 아니시잖아요. 근데 질문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질문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우 복지 정책 너무 좋아요. 어쩜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 나오죠. 그래도 뭐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 물어볼 때 칭찬만 하면 좀 면이 깎이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날카로운 질문은 자기가 준비를 할 거란 말이죠.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땀 흘리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준비된 방송은 아닐 겁니다. 뭐 준비된 방송이 우리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뭔가 PD가 뭐 구성도 하고 작가가 구성도 하고 질문을 좀 짜고 그런 어떤 의미의 방송은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집권 중반기잖아요. 이제 후반기를 이제 절반을 딱 보고 있는데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어떤 질문이라도 어떤 국민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런 자리를 잡은 거고요. 너무 좋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질문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고. 그럼 짠 거고요.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도 저는 준비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답변 나올까요? 제가 뭐 대통령 마음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뭐 이거를 뭐 임명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을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반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 국민 패널 300명 중에 선정된 한 분이 저한테 SNS 물어봤어요. 본인이 선정됐대요. 근데 그분이 질문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은 상황 봐야 되겠죠. 시간이 10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도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자로 선정되고 보니까 큰 영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인데 그걸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본 거죠. 지난번 조국 기자도 그래 물어보더만. 전 답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이분이 선정될 가능성이 적고 제가 한 가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엔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국민이 듣고 싶은 게 무엇인지 본인이 판단하면 잘 알 것이다라는 이슈를 하는데 저는 경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외교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이게 워낙 대통령과의 대화가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다 보니까 뭐 막 숫자 외워가면서 통계 외워가면서 이렇게 들이대면은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대신 국민들이 아주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거기 나갈 정도면 깨 있는 분이니까 알아서 자기가 질문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신 있게 가보세요. 자신 있게. 아까 이준석 최고가 탁현민 행정관이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계획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한 번도 저는 이거 얘기를 한 맞는지 모르겠는데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예, 김대중 노무현 다 했습니다. 한 번씩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일본 국민과의 대화됐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각본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 아닐까요? 예. 처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까? 그럼 뭐 제가 큰 의미. 근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 또 최근의 보수 정권 사회는 보기 어렵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기자하고 대화하는데도 우리 이준석 씨하고 얘기한 것처럼 질문지나 답변을 준비해놓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색다른 모습을 볼 거고요. 다만 뭐 약간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정말 저는 중요한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이준석 최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길래 지금 청와대 내에서는 탁김 행정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소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다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본인이 전문성이 그 영역인데,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얼치기로 그냥 여기저기 하고 다니니까 느끼는 거지만은, 그리고 정당의 행사 지내보면은 이 무형식으로 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건 굉장히 소중한 기회인데 이걸 얼마나 밀도 있게 쓸 거냐에 있어서는 탁현민 행정관처럼 우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좋은 건 지금 다 끝났죠. 이제 한다더라. 와, 대통령이 그런 거래. 여기까지 됐고 이제 오늘 나오는 대화 내용에서 이제 단어 하나, 말토시 하나, 이런 거 어조 하나, 눈빛 하나 이런 거 되게 이제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들 다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거죠. 본인이 전문 분야일 수도 당연히 전문 분야겠죠. 다만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게 악용될 수 있거든요. 언론에 한번 거치면서. 당장 탁현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서 또 그걸 또 비판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불출마 선언하는 많은 의원들도 좀 주목받다 보니까 처음에 불출마 선언했을 때 이상의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 야당 불문하고요. 그게 좀 강한 워딩이 나오죠. 예, 강한 워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나왔으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당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철 의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 선언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당내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세지고 이번에 김세현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 뭐 굉장히 거친 너무 세게 단어들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뭐 발끈하는 인사들도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하고 당해대가 되고 이렇게 큰 폭탄을 내린 것은 유승민 의원과 사전 교감했는 거 아니냐. 교감은 없었고요. 친하잖아요. 이준석 최고는. 그런데 저랑 김세현 의원은 친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가지는 파급력이라는 게 김세현 의원이 대중적인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번에 가장 센 말이 뭐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다 뭐 이런 말이었을 텐데 이 말을 김세현 의원이 했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연구원장이라면서요. 예. 하태경 의원이 했으면은 또 했네 뭐 이 정도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생각에는 김세현 의원이 주는 충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모 언론사에 기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요즘 애견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많이 보면요. 골든 리트리버 화나게 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막 발을 막 밟고 이래도 화를 안 내요. 그런데 김세현 의원이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권 전반에서는. 무던하구나. 김세현 의원이 화를 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된 거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의원 중에. 진짜 화를 안 내는 성격이고. 제가 김세현 의원은 그렇게 친해서 말을 많이 해도 지금까지 다른 인사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굳이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 예전에 비판할 때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습니까?가 표현이 최고였어요. 저 박지우 변호사하고는 독대 안 해봤죠. 화 많이 낼 텐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화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것이고 저는 유승민 의원과 어떤 전략적 교감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았고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바른정당 시절에도 리틀 유승민이라고 불리긴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생각하는 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교감 없어도 묵시적으로는 소통하거나 교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합에 그래도 뭔가 꺼져가는 불씨를 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실을 수 있지만. 잠깐만요. 김세현 의원이 자신이 불출마하면서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되고 문제 많다고 하는 게 통합 연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저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한테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승민 의원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보수가 통합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여지가 남길 그러니까 수 이게 있지 않을까 다 생각이 제 덕분인데 이게 좀 보수 분석하는 그 실력이 팀 자체가 향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유승민 의원이 내걸었던 3대 통합 조건을 잘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새 집을 짓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유한국당을 허물고 결국엔 뭐 바른미래당이고 변혁이고 다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조건을 성사시킨 데 있어가지고 김세현 의원이 말한 지점이 굉장히 닿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뭐 교감을 한 건 아니지만은 생각하는 게 워낙 비슷하다 보니까 표현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발끈하는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폭탄 받지 말았어야 됐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통합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미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와 임종석 예. 실장의 불출마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그 당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불출마를 포함한 인적 쇄신을 어느 당이 열심히 하느냐로 귀결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그 조류를 거부하는 순간, 강하게 거부하는 순간 반동 세력이 됩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적 쇄신의 찬반을 표현한 게 아니라 표현이 과하지 않냐. 김세현 의원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 이런 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거든요. 아니면 아까 복당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신공격성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눈치 보기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포문일 것 같아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전화 받을 때 안녕하십니까. 저 좀비입니다. 이렇게 받는 데잖아요. 김세현 의원이 좀비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각이 좀 되나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자신 있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이제 발끈하는 건데 특히 이제 영남권 중진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지금 김세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는 일축해버렸거든 그 요구를. 그리고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심판 받겠다. 그건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선 때 다 심판 받거든요. 누구라도. 저희 당의 어르신이 그 비슷하게 이제 나는 추석 때까지 심판 받겠다 이 말을 했던 게 대표? 그 어르신이 그런 말 했던 게 기억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은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도 2011년 10월 26일 선거에 그 박원순 시장이 탄생하면서 그 다음 총선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선출되고 아무 큰 뭐 사고 안 쳤던 홍준표라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생기는 각 당의 절박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아니면 지켜보겠다 이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김세현은 이런 말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요거 하겠다를 제시해가지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지금 묵살형으로 평가하는 건 제 생각에는 당내 구성원들의 불만을 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국회가 뭘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일을 했어야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질 텐데 뭐 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한 사람이 구분이 없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지금 의원 활동 잘했다라고 할 거예요? 뭐 밀치기 잘했다 이런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서 쇄신 이야기가 나오고 먼저 불출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김세현 의원 또 우리 임종석 실장 얘기도 해야 되니까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시사개보수 계속 이어갑니다. 김세현 의원 이야기하다 광고 듣고 왔는데요. 자,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공천이 이상하게 되는 것을 한번 막아보겠다. 여기서 그 여론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 같은데 이를 두고 당 해체를 요구하면서 당직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는 아까 정우택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정우택 의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준석 최고 말처럼 김세현 의원이 어떤 데서 이야기하는지 알겠다. 다만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건 당내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놓인 그 판단의 잣대가 김세현 활용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민주당이 금태섭 의원을 총선기획단에 쓰면서 어떤 반전의 이미지가 생긴 것처럼 김세현 의원도 이제 활용도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활용도가 높다고 황교안 대표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진들은 탁 감이 오는 겁니다. 한국당 개혁의 선두주자가 김세연처럼 돼버리는 순간 황교안 대표가 나중에 급하면은 김세연 공심위원장 카드 같은 것 이런 걸 꺼내들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가장 위험하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줄지어 인터뷰할 겁니다. 손 들고 나와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세연 의원의 뜬금없이 높아진 위상 때문에 고민하는 황 대표와 그리고 지금 뭐 굳이 말하자면은 세대 교체 대상들 이런 분들의 발언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할 텐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할 줄 알고 언급한 거예요. 물어보지 마. 그걸 굳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할 정도였으면 박찬주 대장이 왔겠어요? 되는 게. 근데 정말 궁지에 몰리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 카드로서 하나는 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한 거지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건 아니 원래 지난 공심위원장도 이한구 공심위원장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해가지고 저 사람이면 할 만하다 이랬는데 공천위원장 됐잖아. 그래서 불출마가 아니라 아예 그 출세를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죠. 땅가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진박 뭐. 공천. 네. 마찬가지로 김세연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길이 있어요. 3선 정도 했었고 다른 뭐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계 은퇴 선언으로 보긴 어렵거든요. 임종석 실장처럼. 그래요.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그 쓰임은 황교안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연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하고 당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자기 몸값을 띄우고 훗날 부산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딱 좋네요, 그림은. 그거는요, 훗날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나갈 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세연 의원은 원내에서 사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정치인이었는데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번에 3선에 상임위원장까지 했잖아요. 다음번에 나가면 4선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구의 특성상. 예. 그런다 했을 때 본인에게 원내대표 또는 당대표 출마라는 길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본인이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보다도 과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인적 조성비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부터 친박적 색채 아니면은 강경보수 색채 강화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뭐 이끄는 순간부터 오히려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김세연 의원이 지금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로 가봅시다. 임 전 실장은 총선 불출마 플러스 정계 은퇴? 은퇴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상 제도권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는 가능해요. 뭐 지역구 같은 걸 모색하다가 좀 어렵다면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정계 은퇴까지 젊잖아요. 은퇴한다고 했어요? 예. 사실상 뭐 은퇴 선언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서 드러나겠다 그랬죠. 결국은 뭔가 메시지는 있는 게 아닌가. 예. 우리 86세대라 그러죠. 예. 다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386세대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 됐죠. 이제. 네. 한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됩니다. 예. 돼요? 예.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우리가 했던 옛날에 했던 본인은 사실은 그 통일운동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답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386 그 세대 때 학생운동했던 그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그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다 물러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다 물러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386 세대가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런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아마 그 얘기 나온 것 같고 지금 또 이철희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86세대 많이 묵었다. 떠나도 괜찮다.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능력의 문제인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질렀거나 이런 거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오래 했다는 건 맞죠. 그런 건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386 세대들이 2000년, 2004년 총선을 통해서 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30대 초중 많아야 4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성 또 청년 그런 친구들한테 물러줄 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은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문들을 쭉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 원래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은 원래 기본으로 이제 디폴트로 한 문장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했고 안 했고를 분석해 보니까 표창원 의원은 했어요. 이철희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철 의원이나 아니면은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 생각에는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 구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종로 출마를 사실상 주변에도 언급을 했다고 이제 전언이 들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본인이 사실 노력도 했고 근데 그 노력이 좀 예기치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여권 내에서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세력 다툼이 있긴 하다. 근데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진 않는 게 뭐냐면은 결국 586에 대한 퇴진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대교체 여론이랑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도 잠시 이제 의원직을 비워서 그렇지 586 세대의 거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세대교체 담론이 민주당을 휩싸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게 무슨 예전에 친박 비박 갈등 이런 것처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임종석 실장 같은 상당한 비중이 있는 정치인마저도 세대교체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기획자 또는 의중을 가진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거라면은 상당히 무서운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멋있게 봤거든요. 있겠죠, 그렇게 당연히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정치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티격태격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이제 밖으로 새 나가고 뭐 얘기했던 거 막 흘러나가고 그러면서 전체가 욕먹는 것 같으니까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결단한 거 아닐까요? 저는 되게 멋있게 보는데. 저는 그냥 우상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한 게 뭐냐면은 저는 우상호 의원이 무슨 뭐 임종석 실장과의 구체적인 상의나 이런 건 없었을 것 같지만은 없었다 그렇죠.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마 가장 동질성이 많은 우상호 의원이 아닐까. 제일 그래서 친하고 둘이. 이게 하나의 뭐 문화처럼 돼버리면은 저는 인적 쇄신 경쟁이 아까 이제 이번 총선의 경쟁일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도 더 공감해요. 지금 이게 신호탄인데 신호탄을 양당이 세게 터뜨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상이 지금 안 나오면 뒤에 이제 뒤주자들은 뭐 해도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둘 다 너무 세게 양당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결국 어디가 인적 쇄신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이 선거에 반영을 하느냐 이게 이 총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여당도 그렇고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두 당 다 시초는 시발점은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임종석 실장이 종로에 간다. 교통정리가 안 된 건 사실이죠. 정세균 의장과. 그렇죠. 교통정리가 안 됐는데 임종석 실장이 종로 아니어도 사실 다른 데는 나갈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동도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마에 정기 은퇴까지 했다 해서 지금 당에서 굉장히 놀란 일이고 지금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독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기득권화됐다는데 모욕감 느낀다 이 말은 우상호 의원이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건데 지금 언론에 좀 잘못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뭐 트로이카로 묶이잖아요. 세 명이.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인영, 우상호가 임종석 나갔다고 해서 본인도 나간다. 이런 없어요.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인영 원내대표인데 왜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누가 그런 결정해? 지금 어쨌든 현역 물갈이론 또 민주당에서 25% 이상 교체한다. 근데 지금 스스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꽤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대 교체 혹은 물갈이로 해서는 민주당이 현재까지 좀 앞서가지 않겠느냐. 그렇죠. 총선 기획부터 해서 첫 번째 뭐 초선들의 뭐 불출마 그거는 약했거든요. 사실은. 약했다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게 임종석 정말 뭐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 거물 정치인의 정계 은퇴 선언 이거 자체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물갈이 하면서 이제 그렇죠. 젊은 정치인들이 다 대거 그때 들어왔잖아요. 돌았던 사람들이요, 다들. 근데 그때 이해창 총재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서 똑같이 개혁 공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허주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나가게 됐고. 김윤환. 그래서 지금 만일 민주당에서 세게 물갈이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면 자유한국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더 먼저 하면 민주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질로 따지자면은 한 뭐 3급수 밑으로는 거르겠다 이랬으면 그냥 적당히 3, 4, 5급수들이 알아서 긴장을 할 텐데 네. 김세현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던지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1급수 밑으로 다 나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의외로 인신공격 말고는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오는 게 지금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조류가 하나 형성된 것을 어떻게 국민적 동력으로 만들어내느냐가 내년 총선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한당이 지금 되게 힘든 게 만약에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번에 공천 물갈이 하겠다고 얘기하면은 대표 바꾸자고 난리 날 거고 그리고 또 먼저 대표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 공천에서 배제될까봐 또 눈치 보고 있고 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또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나중에 사후에 성적표를 보려면은 종로에 누가 공천된지 보면 됩니다. 어떤 의미일지. 뭐 정세균 의장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의장하고 나가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나요? 뭐 정치권의 관행인데 관행이란 건 안 지켜도 되니까요. 근데 정세균 의원이 거기 종로에서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나타났다면서요.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왜 몇 선이고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지역구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몇 선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행이 국회의장 하면 이제 그만둔다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소문은 원래 소문이 먼저 나요. 사람이 실제 행동하는 것보다. 또 자유한국당에 어떤 또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은 또 누가 나올지 그런 것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변호사가 준비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광진에. 거긴 광진입니까?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경쟁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종로는 뭐 거물급 정치인이 나오지 않을까. 황 대표? 본인이 나오고 싶을까요? 이준석 최고위원? 좀 지켜보고요.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요. 어제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또 아들 대학 입시 특혜국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전 그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그 인터뷰에서 다른 데 인터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아들 내가 바빠갖고 또는 정치인이라서 공부하는 거 안 도와주니까 미국으로 가더라.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도와주는 부모가 미국을 보낸다. 이건 정말 서민 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 부모들 못 보내요, 미국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되게 이준석 의원한테도 되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자식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기득권에 이렇게 매몰돼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특혜를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되게 젊은 정치인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요즘의 사례인 것 같아요. 결혼도 못한 사람한테 지금.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에요. 자식 키울 때 되게 본보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의원 문제,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최고가 좀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했던 게 과거에 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친구가 예일대학교를 갔는데 그전에도 이제 세인트폴이라는 학교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대원외고 같은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충분히 갖춘 상황이었고 제가 그 성적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수학이나 중국어 과목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최우등 졸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입시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검증이 필요한데 검증을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찝어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행될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제기된 거는 그 장애를 가졌다고 알려지는 그 딸의 입시에 대한 부분인데 성신여대에서 입시 전형을 신설해서 했다.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그 전임 총장이었던 그 김 총장이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더니 2017년에 그 전임 총장이 취임하신 다음에 실제로 학교 내에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딸 그 입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학교 내 자체 조사로 대부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의심 가는 정황은 있지만 불법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감사의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알아야지 우리가 평론도 하고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많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거로는 그때 감사를 다 했던 사안들이 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 이왕 이제 여러 주체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도 빨리 들여다보고 결론 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지금 하고 있죠? 6차, 7차 고발이 6차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인제할 것 같아요. 정말 늦어졌습니다. 달팽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뒤에 따로 나오는 게 이게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닙니까? 밥 벌어먹고 살고 싶으면은 힘 있는 사람이 뭐라 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 어떤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세 분 말씀 고맙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옵니다.